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봄을 완연히 느끼게 하네요.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하는 계절,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노트르담의 곱추는 15세기 프랑스 왕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어렸을 때 버려진 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가 된 곱추 카지모도와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카지모도의 보호자 부주교 클로드 플롤로, 이들이 벌이는 이야기를 다룬 비극입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얽힌 이들 인물들의 운명과 프랑스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나는 몇 년 전에 노트르담 성당을 구경하러 갔는데 어느 탑 속의 어두운 구석에서 숙명이라는 낱말이 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오래전에 새겨져 세월에 의해 손상된 이 히라버 글자는 마치 거기에 쓴 것이 중세의 어떤 사람이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듯 하였다. 모양에서 풍기는 고딕체 특유의 느낌이나 그것이 지닌 불길하고 운명적인 뜻은 내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 낡은 성당 속에 이런 불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후 벽을 새로 칠하거나 긁혀서 글자는 없어져 버렸다. 200년 동안 신부, 건축가, 군중 등 안팎의 온갖 파괴의 손길에 중세의 이 훌륭한 성당은 시달려왔다. 때문에 노트르담 성당의 컴컴한 탑 속에 쓰인 신비로운 낱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필자가 여기서 밝힌 추억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 벽에 글자를 쓴 사람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월 속으로 사라졌고 그 글자 또한 성당 벽에서 사라졌으며 언젠가는 이 성당 자체도 지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나는 그 낱말에 의거하여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이다. 1831년 3월 빅토르 위고. 제1장 광인 교황 선출식. 1. 시테는 생강 가운데 위치해 있는 섬이다. 1482년 1월 6일 새벽 그 섬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모든 대학과 거리에 있는 종들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파리 시민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벌써 348년하고도 6달이나 계속된 행사였다. 이렇듯 일찍이 파리 시민을 들깨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공현절과 광인절이 겹친 때문이었다. 이날 그레브 광장에서는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브라크 예배당에서는 식목제가 열린다. 또 재판소에서는 연극 공연이 열린다. 이러한 행사에 대한 공고는 그 전날에 이미 시에서 요란스럽게 알린 바가 있었다. 요란스럽다는 것은 시에서 나온 사람들의 복장이나 행사를 알리는 방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주색의 제복을 입고 크고 흰 십자가를 가슴에 단 채 내거리에서 팡파르를 울렸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파리 시민들은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재판소가 있는 거리로 향했다. 그 까닭은 이틀 전에 도착한 플랑드르의 사신들이
재판소의 퇴강실에서 공연될 연극과 광인 교황 선발식을 관람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대광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방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판소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판소 앞 광장을 메웠다. 사람들은 대광실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밀려가다 다시 역류하곤 했다. 그 사이에서 고함과 비명, 발구르는 소리가 뒤섞여졌다. 그 소란이 소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경찰관들이 개머리판을 휘둘러댔다. 경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마 대원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흩어놓기도 했다. 183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당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재판소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떠할까? 그때의 광경을 한번 그려보시라. 하늘색 바탕에 금빛 나리꽃 장식을 한 거대한 천장과 희고 검은 대리석을 깔아놓은 바닥, 우람한 기둥 등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파라몽을 비롯한 역대 프랑스 왕들의 조각들이 늘어서 있다. 커다란 평행 사변형의 실내에는 훌륭한 대리석 탁자가 놓여 있다. 그것은 얼마나 넓고 두꺼운지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대리석 조각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 탁자 위에서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 네 귀퉁이를 법원의 집달관들이 지켰다. 대리석의 앞쪽은 예배당으로서 성모 마리아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루이 11세의 조각이 세워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플랑드르의 사신들과 고위급의 관료들을 위해 단을 세우고 금수단을 들이워 놓았다. 또한 복도의 창을 이용하여 단으로 통하는 특별 출입구도 마련해 놓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재판소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까닭은 그 재판소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소의 기록 보존실에는 라바약이 앙리 4세를 암살한 사건에 대한 소송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라바약의 공범들이 그 기록을 없애고자 1618년에 재판소 전체를 태워 없앴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나는 독자들에게 재판소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직접 가보라는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연극은 12시에 시작하기로 되었다. 12시라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사절들의 일정에 맞추느라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광장에는 사람들이 들어찼고 나중에는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밀고 밀리면서 불규칙한 물결을 일으켰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웠다고도 했다. 그들은 프랑드르 사절들과 파리 시장을 욕했다. 또 법원장이나 추기경, 오스트리아의 마르그리트 공주, 교황을 욕하기도 했다. 또 몽둥이를 휘두르는 집달관이나 날씨, 꽉 닫힌 문에 대해 욕을 하기도 했다. 그들 중에서도 유난히 심하게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배짱 좋게도 유리창 하나를 박살낸 뒤 그 창턱에 걸터 앉아 대광실 안쪽과 광장 쪽을 향해 농담을 던졌다. 어이, 자네 장플로로 디물랭 아닌가? 그들 중 하나가 대광실의 원기둥 머리 장식에 매달려 있는 한 학생을 향해 말했다. 자네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자네 팔다리가 꼭 바람을 타고 도는 풍차날개 같자는가? 연병할. 장물랭이 대뜸 욕을 하며 되받았다. 하긴 벌써 4시간째 이러고 있자니
죽을 맛이네. 이 정도 정성이면 나중에 지옥에서 치를 고생이 좀 덜어질까? 난 생트 샤펠에서 시실리아 왕의 성가대원들이 대미사의 첫 구절을 부르는 것도 들었거든. 그래? 그들 목소리는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잖아? 그런데 왕께서는 왜 그토록 성 요한나리가 시골 말투로 라틴어를 읊는 걸 좋아하실까? 좋아하긴 다 성가대원을 부려먹기 위해서지. 장물랭이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 좀 해보라고요. 미사 한번 드리는데 무려 1,000리브르나 쓴다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시장에서 생선 반돈을 걷어서 말이요. 그때 창 아래쪽에서 한 노파가 외쳤다. 가난할수록 정성을 들여야지. 설마 폐하께서 다시 병환이 나시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노파 옆에 있던 뚱뚱한 남자가 이맛살을 찌푸리고 코를 쥐어싼 채 위협적으로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다. 왕실의 모피상인 날이 성함이 질 리코리뉴 씨였던가요? 장물랭의 소리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다. 질 리코리뉴는 어쩔 줄을 모른 채 주위의 눈치를 살폈다. 이런 못된 놈들 어른을 놀리다니. 옛날 같으면 회초리감인 줄 모르고 회초리로 때린 후 그 회초리로 너희들을 태워주겠다는 말이다. 그때 공궁에 빠진 질 리코리뉴를 도와 누군가 나섰다. 질 리코리뉴와 같이 낭따란 인물이었다. 누가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시나 재수없는 부엉이처럼. 그와 동시에 학생들이 일시에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했더니 대학 서점 상인이신 앙드리 미슈니의 날이군요. 상인날이 그러시다 서점 불타면 어쩌시려고? 당신 여편네가 겁탈당할 수도 있다고. 학생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다. 망할 녀석들. 미슈니에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거리며 중얼거렸다. 우리 학교 어르신들은 참 대단하다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를 무시하다니. 좀 보시오. 도시에선 식목제와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시태섬에선 영국과 광인교황 선출식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소? 총장과 선거인과 소송 대리인들을 타도하라. 장물랭의 선동에 한 학생이 외쳤다. 오늘 저녁에 상가야르에서 미시니의 서점의 책으로 불꽃놀이를 하자. 다도하자 미시니에를, 권력자들과 그 주종자들을, 신학자들과 교회법 제정자들을, 의사와 소송 대리인들을, 선거인들과 총장을. 학생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다. 저기 티보 총장이 간다. 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그때 한 학생의 외침에 모두 광장 쪽을 내다보았다. 그 학생의 말대로 총장이 대학의 모든 관리들과 함께 줄을 지어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늙은 바보 총장님. 하느님이 그댈 지켜주시길. 노름에 빠져 푸르죽죽한 낯빛으로 변한 그 얼굴을. 그렇게 나귀를 타고 어딜 가시나? 티보토테 거리로 잠자리 잡으러 가시나? 노름판에 총장날이시여. 말세로다. 미시니에가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랑곳 없이 더욱 크게 떠들어댔다. 저 하얀 버비를 입은 신학자들 6명도 모두 몰아내자. 거기 가는 게 신학자들이야? 난 또 거의 6마리가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저 의사들은 누가 죽여주나? 그야 악마들이겠지. 저런 치들 피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 독일 소송 대리인들과 문학사 나리들도 몰아내자. 모두들 검고 붉은 버비를 입고 총장의 꼬리를 이루고 있구나. 생트 제누비에브 성당 참사원들도 있는데 클로드 슈아르 신부도 있고
그런데 마리 지파르드는 어디 있지? 글라티니 거리에 있잖아. 저기 시몽 상객나리가 나귀 엉덩이에 여편네를 태우고 가네. 아, 대단한 시몽나리여. 학생들이 떠드는 사이에 앙드리 무시니에는 모피 상인에게로 다가갔다. 정말 말세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놈의 현대 발명품인가 하는 것들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테폰이 세르팡틴 폰이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몹쓸 것은 독일에서 들어온 인색이에요. 그것은 진짜 책들을 모두 없애버렸죠. 책이란 필사본 이 제격인데 정말 말세예요. 그는 나지막이 탄식했다. 모피 상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은 갑자기 몸을 돌렸다. 그리곤 얼른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극을 시작하기로 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대리석 탁자를 향해 앉았다. 그들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이제 대광실에는 간혹 기침 소리와 소곤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록 대리석 탁자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관객들은 서서히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성미급한 몇몇 관객은 연극을 시작하라고 나지막이 외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불평에 불을 지른 것은 다름 아닌 장물랭이었다. 연극을 시작하라! 프랑드르 놈들은 필요 없다! 그는 기둥 주위에서 몸을 비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당장 연극이 보고 싶다. 연극을 못하겠으면 법원장의 목이라도 매달아라. 장물랭의 외침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대리석 탁자 귀퉁이에 서 있는 집달관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관객들은 그들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집단 사이에는 나무로 된 난간이 있었으나 성난 군중 앞에서 그것은 가랑잎보다 더 무기력해 보였다. 죽여라, 죽여! 앉아있던 관객들도 여기저기에서 외쳐댔다.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 순간 계단 한쪽에 휘장이 오르며 한 사람이 걸어나왔다. 그는 무척 불안한 듯 조심스럽게 대리석 탁자 쪽으로 다가왔다. 관객들은 잠깐 소동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추기경 각하를 모시고 성모 마리아의 훌륭한 심판이라는 연극을 공연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주피터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현재 추기경 각하께서는 외국의 중요한 사절단과 함께 보대 성문에서 대학 총장님의 환영사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환영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피터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말솜씨보다 의상으로 한몫했다. 그의 의상은 검은 우단으로 되어 있었으며 금빛 못이 박혀 있었다. 그 위에는 쇠사슬로 된 갑옷을 입었으며 은단추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취한 듯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2. 그러나 환각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관객들은 배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당장 연극을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기경과 배우들의 목을 매달겠다! 주피터는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버렸다. 그는 갑자기 모자를 벗어들더니 관객들을 향해 연신 절을 하기 시작했다. 추기경 각하께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그때 난간 한쪽에서 한 사나이가 그에게 손짓을 했다. 키가 크고 빼빼 마른 금발의 젊은 사내였다. 그는
원기둥에 반쯤 가려진 채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피터는 얼이 빠져서 그의 손짓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 수 없이 그는 대리석 탁자 곁으로 다가갔다.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였다. 이봐요, 주피터. 그는 나지막이 주피터를 불렀다. 그러나 주피터는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나이는 안타까워 발을 굴렀다. 미셸 지보르노. 누구요? 이쪽이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얼른 연극을 시작해요. 법원장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 주기경은 법원장님이 달랠 것이고. 아, 그제사 주피터는 얼굴을 펴고 관객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즉시 연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청껏 외쳤다.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고 주피터는 휘장 안으로 사라졌다. 사나이도 다시 기둥 뒤로 사라졌다. 그는 그 구석진 곳에 앉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아무도 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피터를 구해냈고 소동을 가라앉혔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맨 앞에 앉아있던 젊은 두 아가씨들이었다. 수도사님, 그들 중 한 아가씨가 남자가 있는 쪽을 향해 나지막이 불렀다. 리에나르드, 저분은 성직자가 아니야. 그냥 일반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 옆에 아가씨가 당당하게 말하였다. 절 부르셨나요? 리에나르드가 부르는 소리에 어느새 다가온 사나이가 정중하게 물었다. 여기 지스케트라 장시에느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요. 어머, 그렇지 않아요. 리에나르드의 말에 지스케트는 얼굴이 빨개져서 얼른 대꾸했다. 전 다만 리에나르드가 선생님께 수도사님이라고 부르길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그들은 눈을 내리깔고 부끄러운 듯 말했다.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리에나르드가 겨우 대답했다. 그런데 선생님, 이번 연극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나이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지스케트가 얼른 물었다. 그러자 사나이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돌아섰다. 무척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떤 내용인데요? 우이극으로 제목은 성모 마리아의 훌륭한 심판입니다. 아직 한 번도 공연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이틀 전에 교황 특사가 입성하던 날에 공연되었던 것과도 전혀 다른 건가요? 그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3명이나 나왔었는데요. 모두 발가벗은 아가씨들 말이죠. 남자가 덧붙이자 리에나르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교황 특사가 다리 위를 지나갈 땐 온갖 종류의 새들을 날려보냈잖아요.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울 겁니다. 사나이는 자신 있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공연되는 연극의 작가니까요. 어머, 그래요? 아가씨들은 놀라 동시에 소리쳤다. 이번 연극은 2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희곡을 썼고 장 마르샹이 무대 장치를 했거든요. 제 이름은 피에르 그랭구아르라고 합니다.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조금 뻐기듯이 말했다. 그 사이에 다시 짧지 않는 시간이 흘렀고 연극은 좀처럼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시작된다는 주피터의 말만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곧 시작한다는 말.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말이리라. 그러나 그런 중에도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장물랭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 주피터,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냐? 연극을 시작해라.
너희들이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작하겠다. 그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소동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외침과 동시에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연주음이 휘장 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이어 휘장이 올라가고 요란스레 분장을 한 배우들이 단 위로 올라왔다. 모두 4명이었다. 그들은 관객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 순간 음악이 멈추고 대신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다. 배우들은 천천히 서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객들은 극의 내용보다는 배우들의 의상에 관심을 나타냈다. 배우들은 모두 노란색과 흰색 바탕으로 이루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옷감의 질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첫 번째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은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비단이며 두 번째 것은 명주로 짠 것이었다. 또 세 번째 것은 양털로 짠 것이며 네 번째 것은 무명으로 짠 것이었다. 비단옷을 입은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으며 명주옷을 입은 사람은 금열쇠 2개를 쥐고 있었다. 또 양털옷을 입은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었으며 무명옷을 입은 사람은 삽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의상만으로는 신분을 상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는지 각 옷에는 다음과 같이 검고 큰 글자를 새겨놓았다. 먼저 비단옷에는 귀족이라고 새겨놓았고 명주옷에는 성직자, 양털옷에는 시민, 무명옷에는 농민이라고 새겨놓았다. 성직자와 농민은 남성 역할이었으며 귀족과 시민은 여성이 맡고 있었는데 농민은 시민과 결혼하였으며 성직자는 귀족과 결혼한 상태였다. 서시를 통해 연극을 대충 간추려 보면 이 두 쌍의 부부는 황금 돌고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돌고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황금 돌고래란 젊고 아름다우며 힘이 센 프랑스 임금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4명의 배우가 번갈아가며 관객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대부분의 관객들은 연극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배우들의 의상과 그들의 과장된 언어와 몸짓에만 신경을 썼다. 다만 구석진 기둥 뒤에서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피에르 그랭구아르였다. 그는 연극 대본의 작가로서 가장 훌륭한 관객의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연극이 시작될 때 관객들이 보여진 환호성에 감격했으며 배우들이 자신의 사상을 조목조목 읊어줄 때마다 황홀경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깊은 명상 속에 빠져있는 듯한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러나 환희는 얼마 가지 않았다. 한 거지가 관객들의 호주머니에서 재미를 못 보았는지 슬금슬금 무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배우가 서시의 첫 번째 줄을 낭송하는 사이에 기둥을 이용하여 난간 가까이에 있는 받침대에까지 기어 올라갔다. 그곳에 앉자마자 그는 오른쪽 팔을 덮고 있는 누더기를 들추어 무서운 상처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연극은 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거지가 모든 일을 조용히 진척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장난꾸러기 장물랭의 눈에 띈 것이 탈이었다. 저것 봐라! 저 거지가 무대 앞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 장물랭은 거지를 보는 순간 미친 듯이 웃어대며 외쳤다.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은 엉망이 되고 연극은 중단되고 말았다.
사람들의 눈은 일시에 거지에게로 쏠렸고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거지의 행동이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를 잡은 듯 짐짓 처량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곤 눈을 반쯤 감고는 제발 도와줍시오. 그는 아주 구슬픈 목소리로 내까렸다. 저 친구 클로팽트리우프하냐? 저런 발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불편한 모양이군. 다리를 저렇게 팔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장물랭은 거지가 내민 때 묻은 펠트 모자에 동전을 던지며 말했다. 제발 도와줍시오. 거지는 다시 한번 구슬프게 외쳤다. 장물랭과 거지와의 수작에 잠시 한눈을 팔던 관객들은 다시 무대 위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다시 연극을 재개하라고 소리쳤다. 잠시 동안의 소란에 오히려 기분 전환이라도 한 듯 경쾌한 소리였다.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이만저만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리곤 제일 먼저 무대 위를 향해 연극을 계속하라고 재촉했던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외투 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는 애써 얼굴을 펴고 뒤돌아보았다. 지스케트라 장시에느가 줄곧 그 부드러운 팔을 난간 너머로 뻗친 채 그의 주의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극이 계속될까요? 당연하죠.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성이 나서 조금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용을요. 지스케트라 장시에느의 말은 피에르 그랭구아르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다. 이런 멍청한 계집애가 다 있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순간 그는 잠시나마 담고 있었던 그녀에 대한 호의를 가슴에서 완전히 드러내버렸다. 그 사이에 배우들은 다시 연극을 시작하였고 관객들도 배우들의 대사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시에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된 연극은 어쩐지 매끄럽지 못하였다. 독자들이여 상상해보라. 극중 인물들은 그때까지도 황금 돌고래를 줄 만한 여자를 찾기 위해 3개 대륙을 돌아다니다 몹시 지친 모습으로 앙부아지에 돌아와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돌고래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시민 계급의 부인과 귀족 계급의 마님이 의견 대립으로 옥신각신하고 옆에서는 농민 계급의 남편이 다음과 같은 시를 읊조리고 있을 때였다. 숲속에 이보다 더 위풍당당한 짐승이 일찍이 없었으니 이제껏 굳게 닫혀있던 단위의 문이 갑자기 열어제껴지며 부르봉 추기경 각하입시오. 하는 문지기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3. 폭죽의 폭발음도 백자리의 화승총이 동시에 불을 뿜는 소리도 세르방틴포의 발포 소리도 저 애처로운 피에르 그랭구아르의 귀에는 그보다 잔인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랭구아르가 추기경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진정으로 추기경을 존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기경 입시라는 소리에 그토록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절하도록 고통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절충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는 모든 언행에 중도주의적 입장을 취해 항상 더하고 덜함이 없었다. 또한 그는 자유로운 사고를 하면서도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었으며 날카로운 이성을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의 사상과 철학은 그날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그 작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시 속에 담겨 있는 황금 돌고래에 관한 숱한 암시와 은유는 그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고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이루어낸 것들이었다. 그런데 추기경을 위해 문이 열렸을 때 피에르 그랭구아르의 모든 노력과 자존심은 쏟아져 들어온 햇살에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었다. 존엄하기 그지없는 추기경의 출연은 결코 그의 작품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흐름에 날카롭게 쐐기를 박은 꼴이었다. 추기경의 등장으로 관객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 관객들의 시선은 추기경 쪽으로 향해 있었다. 배우들의 말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다. 추기경이다! 추기경이다! 관객들의 외침으로 연극은 두 번째로 중단되었다. 추기경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무심한 표정으로 관객을 한번 둘러보았다. 관객들은 추기경을 보려고 모두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잘 보려고 발돋움을 하거나 높이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토록 높으신 추기경을 구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연극을 보는 것 못지않게 즐거운 일이었던 것이다. 특히 부르봉 추기경인 샤를르는 리옹의 대주교이며 백작의 자기를 갖고 있었다. 또한 그의 형이 루이 11세의 장녀와 결혼하여 그는 왕과 사돈 관계가 되었으며 동시에 그의 어머니인 아니에스 드 보르고뉴는 샤를르 테메레르와 친척이었다. 추기경의 성격은 호탕한 편이었다. 그는 추기경이었지만 결코 금욕과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지 않았다. 미사 때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늙은 여자보다는 젊은 여자에게 축복을 주었으며 샬리오의 특산주를 마시며 생활을 즐겼다. 따라서 그는 파리 시민들에게 매우 유쾌한 사람으로 비쳤다. 특히 거리를 지나갈 때면 야릇하고 음탕한 시선으로 여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며 밤에는 부르봉 대주교관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음탕한 이야기를 창밖으로 흘러보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높은 주교와 사제들에 둘러싸여 왕에게는 충성을 바쳤고 권력자들에게는 헌신적인 노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이 그토록 그를 열렬하게 환영한 것은 우선 앙심을 품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성향 탓이었다. 더구나 그날 그들은 추기경이 오기 전에 연극을 시작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 밖에 부수적인 이유로는 추기경이 미남이라는 것과 멋진 법의를 걸쳤다는 것이 있겠다. 추기경은 들어서면서 관객들을 향해 대귀족답게 품이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붉은 법이 한쪽을 거머쥐고 주홍빛 우단이 덮인 의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뒤로 그의 수행원들이 따랐다. 그의 등장에 아래쪽 관람석에 있던 학생들은 상스러운 욕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이날은 바로 학생들의 날이며 광인절이며 학교의 연례 축제일이었던 것이다. 이날만큼은 학생들의 어떠한 언행에도 탓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더구나 관객 사이에는 시모노 카드르리 부르, 아니스 가디드, 로비느 피에드부와 같은 창녀도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과 창부가 자리를 같이 한 셈이었다. 이렇듯 특별한 날에 욕을 좀 한들 어떠하고 하느님을 저주한들 어떠하겠는가. 학생들은 제각기 특별석의 사람들을 골라 공격했다. 누구는 검정 법의를 공격했고 누구는 흰 법의를, 또 누구는 회색 법의를 공격했다. 그 중에서 장물랭은 대담하게도 추기경을 공격했다.
포도주로 얼룩진 추기경의 망토여. 그는 직접 추기경을 쏘아보면서 그의 붉은 망토를 비웃었다. 그러나 정작 추기경 자신은 별로 놀란 눈치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의 방종은 이미 오래된 풍속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플랑드르 사절단들을 맞는 일이었다. 그것은 외교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었다. 또한 조카 딸인 마리그리트 부르고뉴 공주와 역시 조카인 비엔나의 샤를르 황태자와의 결혼식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샤를르 백작인 그가 평민 신분의 플랑드르 사절단을, 추기경인 그가 속인들인 플랑드르 사절단을, 샬리오의 포도주를 애호하는 그가 맥주꾼들인 플랑드르 사절단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노릇이었다. 국왕의 명령만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스트리아 공의 사절단이 도착했다는 문지기의 외침에 한껏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문 쪽을 보았다. 관객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모아졌다. 드디어 오스트리아 막시밀리앙의 사신들이 둘씩 짝을 지어 엄숙한 태도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모두 48명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긴 비단옷을 입었으며 금실 술이 달린 검은 비로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추기경은 사절단 앞으로 3걸음 나아갔다. 그 중에서 약삭 빠르고 괴활한 인상의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바로 강시의 참의원 겸 연금 수급자인 교무랭이었다. 교무랭은 당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으나 유럽 최고의 음모꾼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다. 그는 루이 11세와도 직접 연관이 있었는데 워낙 하는 일이 은밀하고 지하에서만 진행되었기에 파리 시민들이 그를 알 리 없었다. 따라서 추기경이 그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 추기경과 교무랭이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옆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한 사나이가 나란히 섰다. 그는 마치 불독과 같은 인상으로 교무랭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었다. 의상 역시 가죽 저고리에 펠트 벙거지를 쓰고 있어서 비단옷을 입고 있는 전체 사절단들과도 비교가 되었다. 이봐, 어딜 들어가는 거야? 문지기가 그를 제지하며 말했다. 아무리 보아도 사절단의 일행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뭘 어쨌다는 거야? 그러나 가죽 저고리를 입은 사내가 아주 당당하게 되받는 것이었다. 그 기세에 눌려 문지기는 추기경과 교무랭의 눈치를 살폈다. 이름이 뭐요? 자크 코프놀. 신분은 강시에 있는 드루아세 네트워크 가게의 주인이요. 자크 코프놀의 대꾸에 정작 공궁에 빠진 사람은 추기경이었다. 그는 결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옷장수 따위를 맡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교무랭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문지기에게 다가갔다. 그분은 강시 부시장님의 서기인 자크 코프놀 라리다네. 교무랭은 나직한 소리로 문지기에게 속삭였다. 추기경이 반색을 했다. 그렇다면 얼른 자크 코프놀 라리의 입장을 알리게. 추기경은 문지기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그만 자크 코프놀이 듣고 말았다. 빌어먹을. 난 그냥 옷장수 자크 코프놀이란 말이오. 더 이상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란 말이오. 왜 그냥 옷장수라면 안 되겠소? 대공 전하께서는 우리 가게에서 장갑을 사신 적도 있는데. 자크 코프놀의 말에 관객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연극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단의 가장자리에 나와 있던 거지는 손님들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추기경과 그 수행원들과 플랑드레의 사신들이 단 위의 특별석에 자리를 잡는 동안에도 태평스럽게 한 푼 줍쇼! 를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강씨의 옷장수가 바로 그 거지 위에 앉게 되었다. 자크 코프놀은 거지를 보자마자 그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이미 많은 관객들에게 호감을 산 터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련만 그러한 것에는 상관하지 않았다. 누구야? 거지는 자신을 건드는 손길에 무심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게 누구야? 자크 코프놀 아냐? 거지는 옷장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들은 아주 반갑게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 해괴한 만남에 사람들은 호기심과 관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까지만 해도 플랑드르 사절단에게 신경을 쓰던 추기경이 거지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거지가 사신에게 적선을 구하는 줄 알고 격분했다. 법원장, 저자를 내쫓아버리시오. 그는 얼굴을 붉힌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은 저의 친구입니다. 자크 코프놀이 거지의 손을 잡은 채 말했다. 그러자 추기경은 대번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대공전하는 참으로 별스러운 사신을 다 보냈군. 추기경은 옆에 있는 생트 제누비에브 사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 소리에 자크 코프놀은 몹시 언짢아 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상으로 독자들은 재판소 대광실 전경에 대해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으리라. 우선 방 한가운데에 서쪽 벽을 등진 채 세워져 있는 화려한 단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첨두형 문을 통해 지체 높은 나리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면 문지기가 차례대로 그들의 이름을 알린다. 앞쪽 좌석에는 이미 흰 담비 망토와 비로드 모자를 쓴 점잖은 위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아래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대리석 탁자에 서 있는 4명은 누구인가? 또한 람누한 옷을 입고 기둥 뒤에 서 있는 저 사나이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독자여, 그들은 바로 가련한 영국 배우들과 피에르 그랭구아르인 것이다.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추기경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자신의 작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끊임없이 연극을 계속하라고 배우들을 질타했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발을 굴렀다. 또한 지스케트와 리에나르드를 비롯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연극을 관람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관객들은 귀족과 성직자, 시민과 농민으로 꾸며놓은 이야기보다 추기경과 플랑드르의 사절단, 자크 코프놀과 거지가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었다.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연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 외쳤다. 뭔 말이오? 관객들 중 한 뚱뚱한 남자가 물었다. 연극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좋지. 그들이 떠드는 소리는 추기경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대뜸 법원장을 불렀다. 저 악마들이 대체 뭐라고 떠드는 거요? 연극이 중단된 사실을 모르는 추기경은 그랭구아르와 관객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법원장은 겁먹은 표정으로 연극을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더듬더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에 추기경은 호탕하게 웃어 제꼈다.
이런 경우를 교무랭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극의 절반을 못 본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은 결코 불쾌해하지 않았다. 그럼 연극을 계속 이어서 하라고 할까요? 법원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계속하시오. 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추기경의 말에 법원장은 단의 가장자리로 나아갔다. 그리곤 손을 흔들어 소동을 가라앉혔다. 여러분들 중에는 연극을 다시 시작하길 바라는 사람과 그만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자면 연극을 계속해야 할 거라는 추기경 각하의 말씀이십니다. 법원장의 말에 따라 연극은 다시 이어졌다. 피에르 그랭쿠아르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나마 연극의 절반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 자위했다. 하지만 그 절반의 성공마저 산산조각이 나기에 이르렀으니 바로 플랑드르의 사절단이 아직 절반쯤밖에 입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사절단의 입장은 계속되었다. 문지기는 그들이 입장하는 대로 이름과 직함을 소리 높여 외쳤고 그 소리는 배우들의 대사와 뒤섞여져 연극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다. 교회 법정 검사이신 자크 사를몰리치 입장이요. 아,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여. 파리시 야경대장 사무실 근위병인 장드 아를레시 입장이요. 그 젊음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아라. 연극 대사 사이사이에 이어지는 문지기의 호명은 피에르 그랭쿠아르를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더구나 이제 연극은 절정에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마침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화려한 수가 놓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대 위로 나타났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서 돌고래를 요구하러 나타난 것이었다. 주피터도 천둥소리를 내어 비너스를 지지해 주었다. 바야흐로 비너스가 돌고래 황태자와 결혼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흰색의 능라옷을 입고 손에 진주를 든 어느 여자아이가 나타나 비너스와 싸우기 시작했다. 완전한 반전이자 절정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관객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토록 수없이 끊기고 끊겼는데 어느 누가 이야기의 앞뒤를 맞춰 이해하고자 노력할까? 결국 우리의 피에르 그랭쿠아르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연극을 보려고 폭동까지 일으키려 했던 관객들을 생각할 때 그는 도무지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문지기의 거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배우들도 남은 장면들에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해내고 있었다. 피에르 그랭쿠아르는 온몸에 맥이 빠진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널브러진 그의 정신과 육체에 마지막으로 타격을 가한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옷장수 자크 코프놀이었다. 그는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관객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다.
판자에 구멍을 뚫은 후 여러 사람이 차례대로 그 구멍에 얼굴을 내민 후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것이요. 그때 가장 추악하게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광인 교황으로 뽑히는 거요. 어떻소? 여러분도 한번 우리 강씨 방법으로 교황을 뽑아보지 않겠소? 자크 쿠프놀의 말은 엎어진 그랭구아르의 등짝을 다시 한번 짓밟은 꼴이었다. 관객들마저 자크 쿠프놀의 말에 환호성을 올렸다. 그랭구아르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5. 자크 쿠프놀의 말에 따라 무대는 당장 광인교황 선출장으로 옮겨졌다. 사람들은 대리석 탁자 맞은편에 있는 작은 예배소의 문에 둥근 구멍을 내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통을 구해다 놓았다. 후보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누구든 가장 추악한 인상만 지을 수 있으면 되었다. 참가자들은 그 효과를 높이고자 예배소 안으로 숨어들었다. 몇 분 되지 않아 예배소 안은 참가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그 모든 과정을 옷장수가 지도했다. 그는 직접 앞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조정했다. 사태가 그렇게 돌아가자 추기경은 피에르 그랭구아르 못지않게 당황했다. 그는 곧 수행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나 관객들 중 아무도 그가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침내 광인교황 선발대회가 시작되었다. 후보자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각자 얼굴 근육을 이용하여 온갖 흉측한 인상을 지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후보는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은 채 벌건 눈꺼풀을 뒤집고 입을 떡 벌리는가 하면 어떤 후보는 혀를 길게 내민 채 사팔뜨기가 되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기도 했다. 또 어떤 후보는 양쪽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눈을 부라린 채 코와 귀를 벌렁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후보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웃어댔다. 그 행사는 분명히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각 후보자들이 빚어내는 온갖 괴상망측한 표정에는 그들의 분노와 기쁨과 슬픔과 삶이 담겨 있었다. 어머, 저 주둥이 좀 봐. 저건 꼭 돼지 쌍통이구나. 계집애가 저런 표정을 짓다니 뻔뻔스럽기도 해라. 야, 그것도 낯짝이라고 달고 다니냐? 세상에 망측도 해라. 사람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동안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서서히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대리석 탁자 앞을 거닐며 그때까지 무대에 남아있는 배우들을 격려했다. 계속하시오. 그는 세 번째로 외쳤다. 하지만 모든 관객들은 등을 돌린 채 찌푸린 얼굴 감상에 여념이 없었다. 오직 그만이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었다. 찌푸린 얼굴을 향하고 예술의 등을 돌리다니 슬픈 일이도다. 피에르 그랭부아르는 관객들의 등을 향해 넋두리를 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람의 관객이 띄었으니 바로 연극을 계속하라던 뚱뚱한 남자였다. 그랭구아르는 감격하여 그에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그랭구아르는 그의 팔을 가볍게 흔들며 인사말을 했다. 뭘 말이오? 뚱뚱한 남자는 하품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졸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제대로 관람하실 수가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다니 당신의 이름은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르노 샤토, 파리 샤틀레 감옥의 총무요. 연극이 제법 재미있군요. 르노 샤토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서 말했다.
그의 칭찬에 피에르 그랭구아르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동시에 관객들 사이에서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광인교황이 뽑혔다! 관객들은 모두 발을 구르며 광인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예배실 문 구멍으로 보이는 얼굴은 과연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모난 코에 말발굽 같은 입술, 사마귀로 가려진 오른쪽 눈에 여기저기 빠져나간 누런 이, 갈라진 턱 등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연의 바탕이었다. 그 바탕 위에 전체적으로 번져있는 심술과 슬픔이 뒤섞여 있는 표정은 과연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칠만 했다. 사람들은 예배소 쪽으로 몰려가 새롭게 선출된 광인교황을 이끌어냈다. 자크 코프놀도 박수를 치며 그의 선출을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광인교황이 예배소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한 경탄을 맞이 않았다. 새롭게 선출된 광인교황은 얼굴뿐 아니라 온몸 전체가 찌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흉측한 얼굴 위에는 붉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었고 등짝에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심하게 뒤틀린 다리며 커다란 발, 괴물 같은 손은 세상의 온갖 괴상한 형상의 모음처럼 보였던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그런 기형에서 날래고 힘찬 기상이 엿보인다는 것이었다. 노트르담의 꼽축 가지모도다! 종치기 가지모도다! 관객들은 당장 그를 알아보곤 소리 높여 외쳤다. 임신한 여자들은 조심하슈. 아기 베고 싶은 여자들도 조심해야지. 한 학생의 외침에 장물랭이 덧붙였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쉿, 조심해요. 여간 심술 사나운 게 아니래요. 저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악마일 거예요. 여자들은 얼굴을 가린 채 소곤거리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남자들은 그가 광인교황에 뽑힌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카지모도는 의젓하게 예배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 학생 하나가 그에게 바싹 다가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디밀었다. 그러자 카지모도는 대뜸 학생의 허리띠를 잡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곤 관객들 사이로 그를 힘껏 내동댕이 쳐버렸다. 정말 완벽한 추물이군. 그 정도 완벽함이라면 로마 교황도 되겠다. 자크 쿠프놀이 감격하여 그에게 말했다. 어때? 같이 한잔하고 싶은데? 그는 카지모도의 등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그러나 카지모도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꼽추의 애꾸눈일 뿐만 아니라 기머거리였던 것이다. 카지모도는 자크 쿠프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그 인상이 어찌나 험악한지 플랑드르의 호걸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어이, 카지모도 잘 있었나? 그때 장물랭이 기둥에서 내려오며 외쳤다. 무슨 놈이 사람을 함부로 내던지고 그래? 아는 놈이야? 카지모도에게 내던져졌던 학생이 투덜거리며 물었다. 우리 형 클로드 부주교의 종칙이야. 꼽추에 절름발이고 애꾸눈에 기머거리지. 그런데 저놈이 지금 혓바닥으로 뭘 하는 거지? 말을 하는 거지. 종을 지느라 귀를 먹어서 그렇지 벙어리나 아니거든. 옆에 있던 한 노파가 대신 대답했다. 그동안 사람들은 광인교황에게 씌울 관과 법의를 챙겨왔다. 모조 관과 누더기 법이었다. 그들은 카지모도에게 그것을 씌우고 입혔다. 그리곤 울긋불긋하게 꾸민 들것에 그를 실었다. 축제단의 임원 12명이 들것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곤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관례에 따라 큰 길과 내거리를 행진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어깨 위에서 카지모도는
사람들의 조소와 경멸이 담긴 환영을 받았다. 6. 그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에르 그랭구아르의 연극은 멈추지 않았다. 배우들은 그의 격려 속에서 연기를 계속했고 그는 그들의 연기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카지모도의 행렬이 대광실을 빠져나가자 무릎을 쳤다. 됐어. 이제서 멍청이들이 다 가버렸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말한 멍청이들이란 바로 관객이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대광실은 텅 비어버리고 몇몇 학생들과 여자들과 늙은이들, 어린애들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학생들은 창틀에 걸터앉아 광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저들이야말로 내 연극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속으로 외쳤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는 장면에서 교양악이 울리지 않자 그는 다시 한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악대가 광인 교황의 행렬에 끌려나간 것이었다. 라 에스메랄다다. 라 에스메랄다가 왔다. 설상가상으로 창틀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소리쳤다. 그 말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일제히 창가로 몰려갔다. 라 에스메랄다다. 라 에스메랄다. 바깥에서도 요란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연극은 다시 중단되었다. 바로 주피터가 벼락을 갖고 나타날 순간이었던 것이다. 주피터는 무대 아래서 멍하니 서 있었다. 미셸 지보르노, 뭐해? 얼른 올라가지 않고.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어떤 학생이 사다리를 가져갔는걸? 사다리는 왜? 라 에스메랄다 보려고. 주피터가 대답했다. 이쯤 되자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문 쪽을 향해 갔다. 바보 같은 놈들. 기껏 연극을 보러 와서는 바보 같은 짓거리에 한눈을 팔다니. 아, 나는 시인이면서 약장수보다 성공하지 못했구나. 하지만 호메로스는 히람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한 적이 있고 오비두스는 귀양 가서 죽기까지 했는데 뭐. 그런데 에스메랄다가 무슨 뜻이지? 이집트 말 같기도 한데 말이야. 그는 재판소 계단을 내려가면서 중얼거렸다.